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네.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좀 많이 봐요. 그쵸. 사건 기사도 보고, 예, 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관련해 투자 증권 관련된 것도 관련된 보고 뭐 것도 보시고. 이것저것 보는데 참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떤 기사를 보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고 중국 난징시에 한 70대 어르신이 아들에게 이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갔는데 네. 직원이 모바일 뱅킹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앱을 깔고 이 어르신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안면 인식을 해야 되니까 뭘 막 누르고 가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잘 안 돼가지고요. 네. 1시간 반 동안 이걸 하려다가 잘 안 돼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 그 기사 봤어요. 봤어요? 네, 인식이 안 돼가지고 건물 안팎을 계속 오가면서 시도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좀 쓰러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셨군요. 맞아요. 예. 이 문제가 우리 그 시니어층의 네. 금융 문제, 스마트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맞아요. 그래서 시니어 금융 교육 협회의 네. 오영환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네. 시니어 금융 교육의 현실과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교육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오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몸담고 계시는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어떤 기관인가요? 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네. 금융위원회의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오. 네. 목적 사업은 저희가 4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첫째는 지금 좀 전에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디지털 금융교육. 맞아요. 네, 우리 사회가 전부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금융도 똑같이 디지털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런 뒤처지지 않도록 네. 시니어들이 그 디지털 금융교육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사기입니다. 뭐 보이스피싱, 예. 스미싱, 뭐 여러 가지 금융사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예방하고. 금융사기 예방교육이 두 번째 네. 저희 목적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은퇴 교육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니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4가지 목적 사업을 가지고 네. 금융기관의 ESG 사업 예산을 받아서 네, 무료로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전국의 네. 시니어분들한테 연간 한 5만 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네.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네. 비영리가 붙어서 그런 거군요. 예, 무료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 금융교육, 그리고 은퇴교육,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네. 이렇게 4가지를 교육을 해주고 있는 네. 금융위원회 비영리 공익법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협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오영환 사무총장님한테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사무총장님,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네. 어떤 계기로 이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쪽 그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 네. 대한노인회라는 곳에서 노인 정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 정책을 했는데 오. 그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예. 노인 빈곤입니다. 노인 빈곤.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죠. 예, 이게 OECD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참. 네, 그래서 이 노인 빈곤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그 부분이 제일 관심 사안이었는데요. 사실 빈곤을 낮추기에는 복지의 영역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빈곤은 역시 돈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금융으로
좀 빈곤을 좀 낮추고 예방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네. 시작한 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근데 요즘 시니어의 연령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저희도 방송 때 들어보면 그 출연자분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시기도 조금씩 하시고, 달라요. 네. 우리 사무총장께서 생각하시는 시니어는 몇 살부터인지 네. 좀 궁금해요. 보통 노인 연령은 법적 노인 연령이죠. 네. 65세 이상을 어.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시니어는 네.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네. 보통 50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층까지 통칭해서 시니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시니어 중에서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있고요. 네. 5060 세대를 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고령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시니어와 고령층을 사실은 좀 나눠서 네. 이렇게 포지셔닝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네. 이제 법적으로는 65세 이상, 네. 65세 이상이 이제 노인이라는 기준이 있고 50세 이상부터 이제 시니어다. 그렇죠. 액티비티 시니어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자 기준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다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한번 좀 여쭤봤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 뭐 젊은 분들도 요즘 마찬가지고 뭐 경제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좀 알고 공부하고 대비하면 참 좋은데 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이렇게 금융 교육이 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좀 전에 시니어의 나이, 그다음에 네. 노인의 나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초령 사회로 들어섰잖아요.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계속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은퇴 연령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네. 수명은 늘어나고 그쵸. 은퇴는 빨라지고. 맞아요.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현재 49세입니다. 오. 50세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법적 은퇴 연령은 60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맞는 것이고요. 네. 일반 주된 직종에서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면 주된 직업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이 현재 49세입니다. 만 49세. 그렇죠. 이거 50세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아, 공무원들 빼고요? 네, 그렇죠. 공무원은 60세.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대기업도 다 그렇게 60세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통 그전에. 뭐 희망퇴직이다, 뭐 명예퇴직이다 네, 해서 네. 다 나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86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평균 수명은 사실 어렸을 때 뭐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본다면 90세 이상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9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리고 49에 은퇴를 하면 20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9에 은퇴를 하고 예를 들어서 89세까지만 산다고 치면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20년 벌어서. 그렇죠. 20년 40년을. 벌어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은퇴 이후에도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이제 네, 합니다만은 네. 은퇴 이후의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인생 이모작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된 직업에서 들어오던 수입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네, 된다고 생각해야 네. 됩니다. 그러면 미리 어떠한 은퇴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좋고요. 네. 사실은 은퇴 교육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30대, 40대에 받으면 좋거든요. 지금 저희도 좀 미리 받으면 좋은 그런데 거네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네. 아유 제가 언제 뭐 은퇴하겠어요. 당장 현실적으로 다가오질 않는 내일 거죠.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저는 참 궁금한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하고 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부지런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노인의 나이를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노인의 연령이 법적 연령이 65세인데요. 네. 65세에서 75세까지는 전기 노인이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
부터는 후기 노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노인 빈곤율도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지만 전기 노인의 노인 빈곤율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후기 노인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후기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80대라고 치면 네. 이분들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할 때가 사실은 70년대거든요. 그럼 그 70년대가 우리나라 경제 개발 시대였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나라도 잘 살게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임금 책정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네. 열심히 일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본인은 사실은 부를 축적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인데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자산이라는 게 집 한 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교육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갖고 있던 집도 뭐 판다든가 그쵸. 자산도 좀 쓴다든지 네네.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사실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남성 노인 빈곤율보다 여성 노인 빈곤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뭘까요? 예,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노인들이 우리나라 70년대에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이 남성 노인들이에요. 여성 노인들은 그 당시 다 젊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로공단이다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 보통 20세 전후에 시작해서 20세 한 25살쯤 되면 그때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사노동에 네, 네. 올인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노동이 사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돈 벌 시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뭐 보험을 들거나 뭐 연금을 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도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남성 노인 빈곤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개인 금융 자산 중에서 시니어 보유 자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이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제일 그러게요.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냥 아이러니예요. 우리 사무총장께서 보시기에 현재 한국의 시니어 금융 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네. 1년, 2년에 한 번씩 금융 역량 평가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같이 네. 전 국민 금융 역량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네. 전 연령이기 때문에 뭐 어린이 청소년도 있고 청년, 중년도 있고 노년까지 있습니다. 네. 이 평가를 보면은 노인층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노인층은 이 금융 역량 평가 부분에서 약 한 60점 정도를 받았어요. 60점요? 네. 그러면은 약간 낙제 점수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 역량 평가에서는 40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디지털은 또 네.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나라 고령층, 이제 시니어들, 고령층 시니어의 금융 역량 평가를 보면 네. OECD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그만큼 어떤 시니어 분들께서 네. 금융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이 좀 낮다는 건데 그런 이유는 또 뭐예요? 왜 또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신 건가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관심은 있으신데.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뭐 사는 게 다 돈이니까요. 그렇죠. 금융이고. 사실 이 금융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금융 교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그게 정부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금융 교육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미래의 고객이라고 해서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네. 얘네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면은 금융 역량은 굉장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노인은 네. 어린이, 청소년, 심지어는 청년, 중년 때까지도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융 이해력이나 금융 역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자, 우리 시니어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의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목적 사업. 네 가지 네 가지.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들이 첫째는 요즘 금융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이런 전통적인 뭐 예를 들자면은 금감원입니다. 뭐 당신 계좌가 털렸어요. 뭐 이런 식의. 막 고전적인 수법으로. 또 검찰청입니다. 네. 당신 계좌 범죄에 연루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전통적인 그런 금융 사기가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피해가. 네. 근데 이게 고령층에 대한 그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여기에 대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가상자산. 가상자산, 코인에 대한 코인. 네. 사기, 코인 사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고령층이 이게 가상자산이나 코인하고 관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지인에 의한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우, 지인들한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뭐 노인복지관 갔어요. 네. 근데 친구가 경로당 갔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나 이거 해서 돈 좀 벌었어. 너도 한번 해봐.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돈을 처음엔 좀 벌기도 하지만 네. 사실 뭐 우리 사회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확천금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혼자 알지. 다 걷어가지. 네, 그래서 이런 그 가상화폐나 코인 사기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가상화폐나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가짜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 네, 거기에 대한 사기를 하는 아이고,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네.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코인 사기, 뭐 이런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고령층은 시니어들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게 되면, 자산을 잃게 되면 이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분은 100만 원이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이고요. 맞아요. 그럴 수 어떤 있어요. 부분은 뭐 1억이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똑같습니다, 데미지는. 그래서 한번 금융사기를 당하면 이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치매도 빨리 오게 되고요. 아유. 네, 그리고 노인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자산을 좀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네.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예방 하고 교육.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 교육입니다. 디지털 금융교육. 예.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금융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디지털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은행의 지점이 1년에 한 300개씩 없어집니다. 와, 그렇게나 뭐 많이. 여기 예를 들자면은 1년에. 뭐 서초 지점이다. 네. 뭐 XX은행의 서초 지점이다 그러면 이 지점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없어지는 지점들이요. 대개가 낙후되거나 지방에 또는 고령화된 지역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네.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하나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막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지점은 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20, 30대 젊은 층은 은행 지점 안 가잖아요. 그쵸. 네, 사회자분들도 안 가시죠. 거의 뭐 갈 일이 갈 일이 요즘 없죠. 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없어지는 거를 막을 수만은 없어요. 네. 네, 하지만
그 없어지는 지역의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네, 디지털 금융교육을 합니다. 모바일 금융교육인데요. 중요하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은 시니어든 고령층이든 거의 100%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금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게 20대, 30대는 모바일로 금융하는 분들이 80% 이상, 한 9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장년으로 가면 한 60%로 떨어지고요. 고령층으로 가면, 시니어 계층, 고령층으로 가게 되면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는 10%대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은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로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점을 가지 않고도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도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예. 근데 좀 재밌는 게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시니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재밌게 또 해주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네. 그렇게 네. 재밌게 예, 해주시는지요? 저희가 네. 초창기에 네. 꽤 오래 했습니다. 한 9년, 7, 8년 9 됐는데 년이나요? 네, 저희가 초창기에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PPT로 교육을 했었어요. 네. 예, 고령층 다 모아놓고 강당에서 PPT 틀어놓고 네. 강사가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무시지 않나요? 어떤 어르신 한 분 손을 탁 네,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이 강사 양반 노래나 한 곡 하고 내려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미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분, 50분을 갖다가 그렇게 PPT로만 교육을 하고 네. 말로만 교육하는 거는 일단 펀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렇게 가지 말고 네. 이거를 한번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와. 네, 재밌게. 네.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을 이제 금융사기로 와. 해가지고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 연극도 네. 그냥 연극이 아니라 트로트 코믹 연극입니다. 야, 트롯까지도 네, 접목을 네, 시키셔가지고. 네, 네. 야. 중간중간에 그래요. 노래도 부르고요. 이제 어르신들 이제 그 고령층이 트로트가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재밌게 하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요. 예. 춤도 추고요. 근데 네. 그 노래 자체가 금융사기와 관련된 노래들. 또 예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금융사기 신고 전화는 금감원의 1332다 또는 경찰청 112다 뭐 이런 게 노래 가사로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요. 개사해가지고. 네, 예. 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금융사기 예방 연극을 들은 분들은 네. 한두 선 잘- 가지는 네. 꼭 기억하고 가십니다. 이거는 금융사기야. 아. 그리고 금융사기일 때는 보이스피싱일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네. 계속 하고 있고 점점 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령층한테 또 시니어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네. 참 이 시대가 제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80년대 이 전원일기를 보면은 예. 거기서는 이제 이런 그 회가 있어요. 회차 중에 네. 그 제약회사에서 옵니다. 아. 그래서 어른들한테 네. 이 약을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니까 네. 선물을 줘요. 네. 이걸 줄 테니까 한번 네. 드셔만 봐라. 그러면 이제 동네에 이제 뭐 일용업리를 비롯해서 네, 막 네, 또 네, 여자분들은 막 반대를 하죠. 네, 이거 왜 사냐. 근데 이거 공짜로 준디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사갖고 그냥 조금씩 먹었는데 나중에 제약회사 직원이 다시 와서 이건 얼마 내야 됩니다. 이래갖고 그냥 마을이 난리가 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예. 사기인데 이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네, 점점 네. 지능적으로 네.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죠. 다양한 사기들이 또 생겼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비한 예방법이 참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또 우리 오늘 맞아요. 오영환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들고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재밌는 방법들 실질적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좀 효과가 어때요?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저희가 해보면 반응이 이제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아유 나 지난달에 금융사기 당했었어. 아이고. 빨리 들을 걸. 빨리 빨리 들을 교육받을 걸. 아유.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야 너무 잘 들었다. 이게 내 다음에 꼭 필요하겠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이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요. 좀 빨리 듣고 이게 여러 번 들을수록 좋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자, 노인층이 금융사기를 당하는 주요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 뭐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보이스피싱, 네. 이 고전적인 수법이죠. 네. 가장 고전적인 게 뭐냐면 당신 아들, 손자를 납치했어. 그러니까 돈 내라. 이거 안 걸릴 것 같죠? 네. 근데 이 전화 탁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정신이 없어진대요. 아니, 내 깜짝 아들, 내 손주를 납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은행에 가서 돈 뽑아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매스컴에서 봤어요. 네, 예.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는 사기, 지금도. 네. 이 오래오래 사기라 그래가지고. 네. 이 오래오래가 나야 나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의 한 종류죠. 그래서 자녀나 뭐 손자녀를 갖다 납치했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병원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빨리 보내줘야 된다라든지 네. 또 경찰이나 검찰청이라 해가지고 당신 자식이 지금 사건에 연루됐는데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깜빵 간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인데도 아직도 이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미싱 같은 경우는 문자 사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받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아마 두 분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마스크 구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막 줄 서서도 사고. 네, 막 줄 서 약국에 줄 서서 막 맞아요, 이러는데 맞아요. 마스크를 공짜로 준다고 네,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뭐 이런 사기가 있었고요. 너무 많아요. 네, 정말. 그리고 저 얼마 전에 하나 받았는데요. 뭐냐면 제가 해외 직구를 구매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세관에 걸려 있대요. 그렇다고 확인하라고. 네. 근데 그 즈음에 제가 해외 직구를 하나 구매한 게 있었어요. 또 마침. 마침. 네, 그래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적도 있었는데 네. 첫째는 이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봐요. 일단 의심하자. 네. 의심하고. 네. 의심하고. 저희가 쓰리고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고. 의심하고 예, 그리고 돈을 보내라. 네. 돈을 보내라. 예, 뭐 일단 돈 보내란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뭐 돈을 보내라, 무슨 뭐 계좌번호를 뭐 해라, 뭐 네. 비밀번호를 네. 뭐 해라. 그러면 끊고. 원고 의심하고 끊고 투고. 그렇죠. 그럼 끊어야죠. 그런 거 끊고 같으면. 투고. 마지막 네, 쓰레기. 그런데 계속 받다 보니까 이거 너무 수상해. 그러면 신고하고 해서 쓰리고라고 합니다. 쓰리고 그래서 신고하고. 저희가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해서 네. 이런 쓰리고 캠페인을 네. 벌이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게 그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보이스피싱은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항상 얘기해요. 검찰청, 경찰, 금융감독원 이런 데 전화하면 무조건 그냥 끊으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해. 그분들이 올 일이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예. 내가 뭐 납치해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예. 옆에 잘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네. 쓰리고 캠페인 너무 좋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신고하고만 네. 딱 알아도 좀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죠. 좀 기억해 드는 두세요. 것 같아요.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제 세계는 지금 AI, 이렇게 스마트 시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계도 디지털하고 우리 사회도 디지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융도 디지털합니다. 네, 맞아요. 이 디지털하고 스마트 모바일을 빼놓고는 아마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디지털 금융 교육할 때 금융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금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니어들이 또 고령층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면서 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을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좀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을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자면 그 모바일로 하니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쵸, 그쵸. 하시고요. 그럴 수 있죠. 저 데이터 쓰니까. 네.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거 잘못 눌러서 계좌 이체하는데 다 빠져나. 10,000원을 보내는데 0을 하나 더 눌러서 10만 원이 나가는 거 10만 원. 아닌가. 뭐 이런 또 예. 우려도 있으시고 예. 또 하나는 좀 생각이 외였는데 네. 이 고령층 분들도 시니어 분들도 내 정보가 새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생체 정보든 또는 내 여러 가지 정보가 새 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하시고. 보안에 관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그 안전장치들은 다 있거든요. 네. 계좌 이체할 때도요. 네. 몇 번의 이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게 맞냐, 금액이 맞냐 이걸 다 따져보거든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차고 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요즘에 차고 송금 반환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전화요금 같은 경우도 요새는 다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전화요금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고요. 또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요새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생활금융은요 돈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은 KTX 예약, KTX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명절에 이 KTX 예약은 모바일로 받습니다. 예, 인터넷 모바일로 받는데 젊은 층들이 다 예약을 해버려요. 맞아요. 또 맞아요. 고령층은 네. 서서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역에 가서 끊는 게 그렇죠. 네. 워낙 오랫동안 예, 이렇게 예, 습관처럼 예,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령 차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KTX 예매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또 택시를 부르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시니어들 고령층은 다 손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근데 택시가 다 예약입니다.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 택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이미 예약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의 편리한 그러한 교육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창고에서 이렇게 저기 직원분들 따뜻한 미소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남겨놓으면 안 돼. 그분들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이거를 하면은 네. 이제 창고에서 더 이상 따뜻한 우리 직원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아유, 보고 싶으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좀 맞아.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실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KTX나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모바일상의 금융 맞아요. 거래도 시니어분들이 이거 어떻게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교육하는 포인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질문이십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저희가 디지털 금융이든 뭐 이런 금융교육 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네. 근데 이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좀 집중력도 좀 약하고 예. 또 받아들인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예.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했지만 네. 똑같은 분들한테 교육을 했어도 다음에 또 다시 같이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서 반복 교육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 이 그렇죠. 스마트폰을 계속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계속 해봐야지.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디지털 금융 교육할 때 네. 보통 한 30명을 한 반으로 뽑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죠. 5명씩 분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는 한 분이어도 네. 이 5명씩 분반해가지고 보조 강사를 붙여서 계속 실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교육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이 실습 교육 위주 또 반복 학습.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이 QR 코드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갖다 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육받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네. 집에 바로. 가서도 복습하는 거예요. 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니어분들은 그렇죠. 실습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금융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은퇴 시기 그리고 은퇴 이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예, 이제 49세면 생각 외로 낮은 거거든요. 네. 근데 금융권들은 더 빠르더라고요. 더 빠르죠. 예. 네, 그게 금융권은 아무래도 이 지점장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또 뭐 팀을 만들어서 그렇죠. 나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점장이 되지 못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지점장 나갔다가도 다시 본점으로 오지 않으면 또 은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적 은퇴 연령이 60세입니다만은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50세를 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사실은 은퇴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퇴 교육이라는 거는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교육은 사실은 30대, 40대에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30대, 40대 분들이 저희가 한번 받아보시죠 이러면 제가 뭐 은퇴하겠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도 네.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은퇴 교육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예, 나의 수입이 어떠냐, 또 내 채무는 어떠냐, 네. 뭐 이러한 그 내 자산에 대한 그런 평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잘 맞춰서 네. 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는 금융생활과 관련된 또 사회 문제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20% 이상이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작년 12월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빨라요. 네. 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금융 부문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시나 그런 금융 사기 또 디지털 금융 이것도 있지만 초고령 사회라는 게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잖아요. 또 노인의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회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많아지면은 같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노인성 질환입니다. 뭐 치매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판단이 약간 흐려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요. 여기에 수반되는 게 금융으로서 뭐가 있냐면 금융 착취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착취. 좀 생소하죠. 예. 네. 뭐 노인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착취입니다만은 이 금융 착취가 있는데 이 금융 착취는 사실은 연금이 발달돼 있는 나라 선진국형 사회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기사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일본의 캥거루족 우리가 흔히 이제 캥거루족이다 니트족이라 하는데요. 네. 부모한테 얹혀서 사는 네. 자식들이죠. 네. 굉장히 많고요.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얹혀 사는 그 자식들이 나이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같이, 그쵸. 네, 같이. 그래가지고 캥거루족이 50대, 60대도 있습니다. 아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 번 얹혀 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의 연금이나 부모의 자산을 쪼개서 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부모는 노후 준비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는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자식은 독립을 못 하고 네. 이런 게 사실 금융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초고령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이고요. 네. 아까 금융 착취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부모의 자산을 쪼갰을 때 이게 금융 착취입니다. 그렇죠. 내 자산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초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는 네. 금융과 관련된 예. 그런 사회 문제가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시니어분들이 습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 습관. 시니어분들은 금융 습관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시니어분들이 우선은 아까 그 은퇴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의 자산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네. 수입과 지출, 뭐 여기에 대한 걸 잘 파악해서 들어오는 만큼 지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자산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니어들이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 한 80% 정도 되고요. 현금성 자산이 20%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실은 부동산보다는 이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져야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주식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자산이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입을 또 자산을 좀 늘려가는 네. 그러한 좀 생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오영환 사무총장께서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네. 본인의 어떤 예. 자산관리 방식이나 예. 노후 준비 철학을 공유해 주시면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그래요.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중이 제 네. 머리 못 깎는다지만 잘 깎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잘 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아, 예. 네. 이거 비밀인데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제 비밀이라기보다도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두 하고 가지. 있는데요. 예. 네. 하나는 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아. 그게 뭐냐면 아까 은퇴 연령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은퇴 이후에 인생 이모작입니다. 지금. 아, 지금 하시는 일이. 예. 그렇죠. 예. 그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정책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 정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 시니어들을 위한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은 인생 이모작인데 네. 이거를 더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저의 어떤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뭐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도 좀 짜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이 부문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두 번째. 번째는 음. 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네. 이게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거 아닌가. 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만 몰려 있으면은 뭐 어느 날 부동산 폭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주식에만 몰려 있으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가능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요새 저는 가상 자산을 네.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자산 코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가상 자산이나 코인 사기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공부도 할 겸 네. 그래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넓히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는데. 네. 자, 끝으로 네. 우리 그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앞으로 목표 네. 좀 더 발전시킨 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퇴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금융교육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라서 50세 이상, 60대, 70대, 80대까지 그 이후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좀 의무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뭐 1년에 뭐 4시간이든 6시간이든 네. 뭐 온라인도 좋고요. 예. 또 오프라인도 좋고 그런 좀 교육을 금융교육을 받는 네. 그런 정책을 네. 좀 만들어서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그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